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네, SPBC 뉴스룸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운 변화가 있죠. 변화인가요? 사고인가요? 사고인데요. 네. 저희 최 팀장이 아파서 오늘 저희 방송 녹음에 못 왔습니다. 건강 문제 참 심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조만간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최 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분들이 무지하게 실망하시고 지금 벌써 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실 때 몰랐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정말 아저씨 셋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무지하게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 팀장 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저희는 저희들 한번 재미있게 최대한으로 다운로드 수에서 표가 안 나겠죠. 모를 테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는 안 하고요. 네, 일단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그러고 끄는. 그렇죠. 뭐 1초를 들어도 다운 받은 거니까. 여기까지 들으셨어도 이미 카운팅은 된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용 기자가 지난 토요일에 돌잔치가 있었어요. 네. 네. 저희 물론 다 알고 있었고 초대 받았는데 저 최 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셋이 다 못 갔습니다. 저희는 좀 핑계거리가 있는 게 저희가 그 전날까지 이제 소백산 전문대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하고 파김치가 됐어요. 바쁘셨잖아요. 네, 돌아서 너무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섭섭하지 않고요. 네, 그래도 인간이 섭섭하죠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진짜. K 박사님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혹시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그 이영 기자님 출연하는 다른 팟캐스트 팬이잖아요. 네네. 거기 또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급하게 최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도 제가 전화드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위안이 되는. 그래서 당일날 미안하다 이 문자는 파토님한테밖에 안 오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들이? 아니요,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아마 바빠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얼굴 뵙고 사과를 하려고 지금까지는 조용히 문자도 안 보내고. 근데 이게 또 저희 K 박사님하고 좀 어울리는 행태기도 해요, 왠지. 제가 무지하게 세세한 글을 못 챙기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강환 관장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는 분이세요? 뭐 그렇다고 바닥이 좁으니까. 제가 댓글들을 좀 봤는데 실망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K 박사님 빨리 다시 데려와라. 이분들이 K 박사의 정체를 궁금해하기는커녕 정체를 알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K 박사님 없이 진행하고 이번에는 최 팀장님 없이 진행하고 그렇게 계속 사고가 얘를 뭐 정확하게 그런 건 사실 아니지만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댓글 중에 팟빵 댓글 중에 듣보잡 이강한 관장. 그러게 이강한이라는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뭐 대중들이 잔인한 거죠. 네, 그러게요. 그분은 다시 못 모실 것 같아요. 상처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말릴 거예요 이제. 자, 어쨌든 이용 기자의 돌잔치 저희가 가질 못해서 너무 미안한 나머지 공개적으로 축하를 공개적으로 여기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참 돌잔치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그런 거죠. 아닌가? 네네. 돌 넘기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백일 잔치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생일 잔치 하잖아요 원래. 그렇기도 하죠. 생일 잔치 원래 하는데 첫 번째 생일인데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용 기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모아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그럼요. 아니 와 크다. 와. 이거
혼자서 박수 치는 이. 자,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큽니다. 네. 이 선물이라는 게 뭐 마음을 담아 마음만 뭐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선물이군요. 예, 마음하고 그 신문지가 들어있어요. 네. 한번 진짜 뜯어보세요. 뜯어봐도 됩니까? 네네. 저희가 갔으면 마음만 드릴 텐데 못 가는 바람에 이게 최초로 팟캐스트에서 선물 상자 뜯는 네. 그 노이즈를 좀 확실하게 내주시죠. 네, 이거 아주 잔인하게. 원래 선물 포장 전에 팍팍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물건이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로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선정에 있어서. 아 진짜요? 참 믿고 네. 맡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선물은 아기띠인가요? 아기띠. 예, 그렇죠. 이거 네. 진짜 유용합니다. 한 네. 3개쯤 있나요, 벌써? 아니요, 지금 하나 있고요. 네네. 차량에 비치해둘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잘 됐군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그 아기띠나 이런 게 네. 그 유용함에 비해서 가지고 다니기가 참 맞습니다. 네. 저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네. 네. 갔으면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돈 벌고 오는 건데. K 박사님은 혹시 이런 거 안 필요하십니까? 전 이제는 필요 없고요. 이제는 필요 저는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저 이거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0년간 아기띠를 써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는 데마다 비치해두면 굉장히 그럼요. 좋더라고요. 좋겠더라고요. 진짜 꼭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난감해요. 맞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꼭 필요할 때 없잖아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네. 잘 사용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프닝 뭐 이 정도 하고요. 오프닝이 아주 오프닝이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만 오프닝이 돌잔치와 돌잔치 선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뉴스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기로 했는데 채팅장이 못 왔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빈약해질 수 있으나 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두 번째 달이란 밴드와 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천체투영관 공연할 때도 많이 같이 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엔트로피 사랑 네. 이게. 그 작곡 관련해서도 같이 많이 참여를 네. 해주셨고 저희랑 굉장히 친한 밴드인데 네. 두 번째 달은 우리에게는 환상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됐다. 네. 라는 뉴스를 K 박사님이 전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해버리죠.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달이 발견됐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죠. 네. 아 진짜 두 번째 달이요. 예, 진짜 두 번째 진짜예요, 달. 이게. 네. 예, 지구의 두 번째 달이 발견됐다라는 네. 보도가 났어요. 예, 진짜로. 예. 예,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약간 이제 그 정말 두 번째 달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그 가질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2016년 올해 4월 27일에 네. 네. 어떤 전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뭘 찾다가 발견했냐면은 지구 근접 전체라고. 아, 그렇죠. Near Earth Object인가 예, 뭐 이런 예, 것들이죠. 예. 네. 그걸 뭐 예. 무슨 뭐 그 영화 아마겟돈 같은 뭐 그런. 그거 막으려고. 그런 목적이에요. 네, 네. 예, 혹시로 지구로 접근하고 있는 이제 뭐 무슨 운석이나 소행성 같은 게 있나 네. 그런 걸 감시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네. 예, 거기서 어떤 전체를 발견을 해서 궤도를 추적을 해보니까 얘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 궤도를? 지구 주위를. 궤도와 주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궤도를 돈다는 건 이제 지구 인력을 받아서 네네. 지구의 이제 궤도를 돈다. 지구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구를 중심에 놓고 주위를 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네. 지구 궤도를 돈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지구 인력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인력으로 돕니까? 태양? 태양 인력으로. 네. 태양을 공전하고 있군요. 그렇죠.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네.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궤도로. 오. 그럼 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애매한 거죠. 두 번째 달이 맞나 안 맞나. 지구 입장에서 보면 마치 뭐 주전원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그렇죠. 그런 건 지구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건 돌고 있는 것처럼 거예요. 보이고. 네, 돌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발표하면서도 두 번째 달이라는 표현을 나사가 쓰지는 않고 네, 쿼시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준 위성, 네, 혹은 예. 뭐 가짜 위성 이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랑 거의 같은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타원 궤도가 더 심해요. 얘가. 아하. 아, 그러면 그 마치 고속도로 같은 데 갈 때 예. 어떤 차하고 비슷하게 갈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차가 내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렇죠. 가다가 그 차가 내 주위를 공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역학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네. 네. 상관이 전혀 없진 않고 전혀 없진 않고. 이런 궤도로 지구 인력 때문에 끌려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네네. 예. 돌긴 도는데 그 타원 궤도가 조금 크다 보니까 네. 지구보다 빠를 때가 있고 네. 속도가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느릴 때가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니까 지구 주위를 왔다 갔다 아하. 예, 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달은 아니군요. 그러면. 그럼 진짜 달보다 훨씬 멀리 있겠네요. 훨씬 멀죠. 훨씬 멀다. 네, 지구 주위를 이제 지구 인력으로 어떤 전체의 인력으로 뭔가를 돌고 있는 이제 범위를 힐스피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조지 윌리엄 힐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이 범위까지 안에 들어와야 정확하게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건데 네네. 네. 그게 150만 킬로미터. 네네. 지구에서는. 네. 예. 그 달 같은 경우는 뭐 38만이니까 네다섯 당연히 배 되네요. 안에 네.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멀리 있어요. 아. 지구 인력으로 돌고 있는 두 번째 달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네. 부족한. 하지만 지구 주위를 돌고는 있는. 그러면 오히려 달이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는 거면 네. 그 자칫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아, 또 그래요? 예,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제 역학 관계를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안정적인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우리. 네, 그냥 뭐 꽤 안정적인 궤도를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고 네. 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들어온 건 아니고 아. 100년 전부터 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서야 발견한 네, 거군요. 발견을 이제 한 전요? 거예요. 네. 예. 꽤 최근이네요. 그렇죠. 아, 네. 뭐 하긴 뭐. 네, 예. 네, 네. 천문학적 시간으로 보면 근데 이거 처음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게 여러 번 이런 있었다. 게 네. 최근에도 한 10년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근데 보통은 그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한 10년 정도 돌다가 다시 이제 튀어나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꽤 안정적이어서 100년을 돌고 있다. 100년을 돌고 있고 앞으로도 몇백 년 더 돌 거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두 번째 달이라고 하려면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이게 뭐 눈으로 보이거나 하진 않죠. 전혀 안 보이죠. 네. 예, 이게 크기가 한 40에서 100m 정도래요. 크기가. 미터요? 미터. 아, 네. 네, 보일 그러니까 리가 없군요, 정말.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 크기. 그보다 작은 크기인데 달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달보다 한 30배 이상 멀리. 그럼 예. 그럼 설령 지구로 떨어진다고 해도 뭐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러지도 않겠네요. 예, 떨어지기 힘들죠. 너무 멀어서. 예, 너무 멀어서. 이거를 지구의 두 번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마케팅인데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클릭 유도. 예. 예, 예, 두 근데 번째 그런 달. 면이 뭐 조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는 대부분 두 번째 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네. 예, 근데 나사에서는 한 번도 두 번째 달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두 번째 달 밴드에게 제가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아직 두 번째 달은 밴드가 두 번째 달이죠. 예. 얘는 두 번째 달 아니고 이건 가짜고 예, 얘는 아니고 밴드가 진짜고. 밴드가 진짜 두 번째 달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예. 지구에 정말로 두 번째 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혹시 얘도 이제 그 소행성으로 떠돌다가 어쨌든 지구 인력에 끌려와서 이제 공명 궤도로 가는데 네. 그런 궤도를 돌게 된 거거든요. 네. 어쩌다가 하나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하. 예, 가까이 들어와서 지구한테 이제 딱 지구 인력에 잡히게 되면은 예. 두 번째 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소행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구 궤도를 돈다고 해도 예. 그러면은 국제우주정거장이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아요? 아, 그런 걸 달이라고 하면? 달이죠. 인공위성이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뭐 거고. 무지하게 많으니까. 네, 인공위성은 많은 건데 이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위성이라고 내추럴 세틀라이트라고. 네. 그러게요. 인간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자연위성이란 표현을 쓰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자연위성은 현재까지 아직도 달 하나고. 달 하나고. 네, 하나가 네. 이제 소행성 같은 게 이렇게 끌려 들어오면은 두 번째 달이 되는 거죠. 네. 지구의 두 번째 달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지구 인력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범위가 그 태양 인력도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력 자체만 따지면은 태양 인력이 더 세겠죠. 네. 예, 더 인력 미치는 힘 자체는. 근데 이제 지구 영향이 더 크고 그 이제 요 지구 궤도에 묶여 있다 아니냐를 기준은
어떤 다른 영향을 중력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얘가 태양의 효과가 더 커서 태양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은 지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요걸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세제곱에 이제 반비를 해요. 예. 보통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하는데 그렇죠. 변화량은 세제곱에 반비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이제 150만 킬로미터 정도. 네. 네, 그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도 지구의 영향이 더 크고 네. 그걸 벗어나면은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튀어나가거나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두 번째 달은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달 아니고요. 우리 왜 두 번째 달 하면 뭐 영화에서 왜 막 네. 밤에 막 달 2개씩 떠 있는 그런 SF 예.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함께 나타나는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두 번째 달에 대한 역사가 꽤 있어요. 네. 예, 19세기에도 두 번째 달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 그 천문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했나요? 그냥 자기가 봤대요. 아, 예, 자기가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로웰이 화성 운하 보듯이요. 예, 그렇듯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1846년에 네. 프랑스의 프레드릭 프티라는 이제 이 사람도 학자 비슷한 사람인데 네. 아마추어 천문학자 비슷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근일점이 11.4km 지구에서 예. 그 달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했어요. 오. 자기가 봤다. UFO 본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경포대 옆에서 술 마시다가 저기 달이 하늘에도 있고 아, 구슬도 있고 그거요. 뭐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1km 만취하면 사실 11km 정도면 좀 술 잡수시고 관측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11km 정도면은 비행기 뜨는 고도보다 낮은 그러니까요. 예. 그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UFO네요. 그렇죠. UFO를 UFO 봤구나. 이렇게 네, 그 본게 우리는 아닐까. 두 번째 달을 본 거보다 UFO를 본 게 더 현실이야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의 관측은 술을 드셨거나 네. 아니면 UFO를 본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줄베른 소설 중에 예. 달세계 여행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그 달이 등장을 한대요. 오. 아, 거기서 달은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건 아닌데 아니죠. 예, 달이 하나 더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소설 안에 네. 나오는데 어. 그 사람 그 줄베른이 이제 그걸 차용을 해서 썼다라는 그렇군요. 아, 별것 아닌 걸로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 네. 그 이제 1900년대 초기에 또 그 달 두 번째 달에 대한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테머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현재 달보다 먼 곳에 두 번째 달이 있다. 자기가 관측을 했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뒤에 몇 사람이 나도 봤다. 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0년대까지는 진짜로 두 번째 달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많이 논쟁이 아니, 됐었거든요. 그냥 50년 가까이 논쟁을 했단 말인가요? 1950년대까지는 진짜 지금 막 우주 팽창하고 그런 것도 서로 다 얘기하는 예, 와중에 예, 예. 그 와중에 두 번째 달이 진짜 있냐 없냐를 가지고 꽤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공군에서 네. 조사를 한 거예요. 아하. 아, 진짜. 그 위치에 진짜 있나? 네, 진짜 달이 있나 없나, 네. 두 번째 달이 있나 없나. 조사 담당 책임을 맡은 사람이 클라이드 톰보예요. 아, 그 클라이드 톰보요. 용왕성 발견한 사람. 네. 명왕성 발견한 네, 사람. 네, 그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달이 있나 없나를 실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클레이튼 커쇼의 조상이기도 한. 그렇죠. 네. 그 작은 증조 할아버지인가? 뭐 무슨 네, 투수요, 투수? 네, 투수. 클레이튼 다저스 커쇼의 투수. 작은 증조 할아버지인가? 예. 네, 그분이 조사를 해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끝났군요. 네, 거기서 사실상 끝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두 번째 달이라는 게 그 거리로 봤을 때 뭐 유광 관측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네. 그 차주전자 논쟁처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네. 달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중에는 뭐 점승술사 같은 사람들도 뭐 이제 다크문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이게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 일식 본 거 아닐까요? 뭐 그 뭐 하여튼 뭐 그런 논쟁들이 꽤 있었고. 네. 달이라는 게 우리 원래 인간 정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번째 달 있으면은 그것도 네.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낭만이 있긴 하죠. 그런 걸 발견하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뭐 그 밴드 두 번째 달이라는 이름도 맞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렇죠. 예, 좀 와닿는 부분이 와닿는 있죠. 이름이 있잖아요. 네. 여튼 현실은 이렇고요. 두 번째 달 밴드 실망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진짜 두 번째 달이시니 네. 더욱 음악에 정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원래 최 팀장이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네. 또 하나의 천문학 뉴스, 큰 뉴스가 있는데 네, 네. 바로 오늘 저희 네.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모
우주선이 모 행성에 뭐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김 빠질 것 같아서 네. 아니 뭐 충분히 김 빠졌어요. 제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저희 K 박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은 그 제 팀장님이 다 준비해 오시면은 네. 묻어서 그냥 해설만 잠깐 주임새만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못했어요. 네네. 아마 뉴스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주노, 네. 주노라는 탐사선이 목성 궤도에 바로 오늘 오늘 새벽에 궤도로 들어갔어요. 이제 7월 5일. 7월 5일. 7월 5일. 네. 7월 5일. 이 궤도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지금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목성에 도착한 게 7월 4일이거든요. 네네. 네. 미국에서 일부러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목성에 도착을 하게 그러더라고요.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네. 네, 그 설이 아니라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유달리 좀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일부러 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궤도에 올라갔다는 게 네. 지금까지 목성이나 이쪽에 간 게 꽤 많은데. 그러니까 화성 같은 거 가더라도 보면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참 초기에는 그렇죠. 그랬고, 그러니까 궤도에 딱 안정적으로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옛날에 뭐 갈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호이엔스라든가 갈릴레이가 궤도에 들어갔었죠.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궤도로 들어간 거는 두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네. 처음은 아니군요. 네, 처음은 아니고. 네네. 예. 미국이 역사가 짧으니까 명절이 없잖아요. 네, 명절이 없죠. 예. 명절이 거의 없으니까.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뭐 우리가 만약에 목성 탐사선을 발사하면 뭐 우리 뭐 정월 대보름이나 뭐 이럴 때 추석. 예, 추석 이럴 때. 예. 그 독립기념이라고 목성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맞춰서 한글로 보입니다. 네. 예. 이게 몇 년 간 거죠? 5년 갔죠, 5년. 2011년 8월에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날아가서 이제 궤도에 드디어 안착을 했죠. 옛날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로켓들이. 그러니까 빨라지기도 했고 네. 이제 그 스윙바이 기술이라고 지구 네네. 중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가는 그런 기술들이 또 많이 궤도가 많이 개발이 되고 네네.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네. 걸로 이제 속도를 높여서 많이 가죠. 이것도 이제 지구 스윙바이를 여러 번 하고 네. 목성으로 갔죠. 얘가 이제 목성에 가서 목성을 뭐 보기도 하겠지만 예. 목성에 또 위성들을 본다는. 위성들도 보고 근데 주 목적은 목성을 사실 그렇게 가까이 자세히 관측을 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아마 재밌는 뉴스들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발사하면서 뭘 어떤 걸 알고 싶다? 기대하면서 네, 그걸 그러실까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 최 팀장님이 해오실 줄 알고 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 이광환 박사님도 최근에 옮기시지 않았어요? 예, 뭐 요즘 이렇게 막 자리 바꾸기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미처 준비를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 예. 시간이 있으면은 저도 좀 조사를 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 오늘 또 급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근데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뭐 있긴 있겠지만 그건 네. 사실 좀 너무 전문적인 거고 네네. 네, 중요한 건 목성 역시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고 네네. 네, 같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구와는 다른 행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는 암석 행성인데 요 목성은 기체 행성이니까 네.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졌나를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참 이런 쪽이 문외한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네. 목성 같은 거 그 고해상도 사진이 네. 구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심지어는 아이패드 배경화면도 맞아요. 이렇게 엄청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목성 궤도에 올라간 그 목성 궤도로 간 네, 그 네. 인공 물체가 네. 2개? 네. 뭐 그렇다는 게 그게 오히려 놀랍더라고요. 그전에는 대부분 스쳐 지나간, 네. 스쳐 지나가면서 뭐 충분히, 사진을 많이 찍고.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네.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37번 돈답니다. 목성 주위를. 네네. 네. 37번 돌고 뭐 대기를 관찰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조 탐사선이 있대요. 네. 얘를 대기 내부로 진입을 시킨다고 하네요. 네. 네. 아, 떨어뜨리는 거겠죠? 네. 그런 셈이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내부 구조니 대기 성분이니 뭐 자기장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성의 탄생 과정을 규명하겠다. 그렇죠. 뭐 대충 탄생 이런 게-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 30몇 바퀴 돈다는 게 목성 방사능 때문에 망가질 때까지, 아하. 네, 그 정도는 돌기는 계속 도는데, 네. 그 돌 때까지 버텨줬으면 좋겠다. 아, 네, 뭐 그런 기능을 거고. 해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 궤도를 도는데 이제 극궤도라는 걸 돌거든요. 네. 극에서 극으로 돌아요. 네, 네, 네. 이를테면 네, 남북으로. 남북으로. 네. 그렇게 도는 이유는 그렇게 돌면은
자전을 하니까 네. 밑에서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돌더라도 계속 다른 곳을 볼 수가 계속 있군요. 다른 곳으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는 거죠. 완전 머리 좋다. 지구 인공위성도 그런 예, 원리로. 예, 예. 지구 네, 인공위성 네, 네. 극궤도도 그런 논리. 극궤도라는 건 그런 논리를 사용하는 거죠.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공전을 하면서 목석에 또 달들 네. 뭐 가니메데라든가 유로파라든가 이런 쪽 궤도 네. 옆에도 같이 간다고 네, 해서 네. 또 뭐 사진도 찍고 할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주노라는 이름이 네. 그 로마 신화의 주피터의 부인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예, 헤라죠. 헤라.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죠. 헤라죠, 헤라. 제우스의 부인 헤라. 네, 제우스의 부인 헤라인데 이게 원래 그 제우스가 그 바람둥이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안개로 자기 몸을 숨기고 많이 다녀요. 네네. 근데 그거를 헤라는 뚫고 본대요. 당연히 부인이 그게 가능한 네, 거죠. 부인은 그런 초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시다 보면 뭐 구름이 껴있는 걸 보고 의심하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부인은 그런 초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뭐 모른 척할 뿐이지 따로. 네, 그래서 이제 목성의 그 대기를 뚫고 보자라는 의미로 주노라는 이름을. 멋지네요. 네. 또 여기 이제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물 뭐 이런 거 생명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해서 뭐 그런 네. 것도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보이지 않을까. 네, 목성은 그런 원래 기대도 또. 열심히 탐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는데 네. 뭐 워낙 멀고 하니까 예. 잘 못 가다가 이번에 방사능이 정말 심한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대요. 아, 네. 그럼 거기 왜 그렇게 방사능이 심한가요? 저도 그 사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는데 제 예. 추측으로는 아마 네. 태양 방사능이 목성 자기장에 많이 묶여 있을 거예요. 네, 워낙 막 자기장이 강하니까. 자기장도 강하고 네. 네, 워낙 규모도 크고 하니까 예. 네, 그런 방사능들이 묶여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장에서 또 자기력선을 따라서 방출도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이게 아니면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급히 부탁을 드린 거라 네, 사실 네. 채 팀장이 한 2시간 전까지도 방송을 하려는 의지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예. 자료도 안 남겨주시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니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성하면 우리가 다 떠올리는 게 그 거대한 대적반인데 네. 네. 대적반에 대한 무슨 뭐 새로운 연구 같은 것도 좀 될까요?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그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그 관측된 것만 300년 넘는 거 네네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계속 그죠. 태풍이 계속 돌고 네네.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몇백 년 동안. 네. 그러니까 원인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 에너지원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탐구 대상이죠. 그러면 왜 갈릴레이가 처음에 망원경 만들어서 네네. 그 목성이랑 위성 대기를 보잖아요. 네네. 그때부터의 대적반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 갈릴레이 망원경으로는 안 보였을 거예요. 대적반. 아, 네, 그게 네.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걸로는 뭐 줄무늬 같은 것도 안 보일 수준이니까. 아, 사실 저 얼마 전에 소백산 천문대 가서 네. 네. 거기 있는 꽤나 큰 망원경으로 봤는데도 줄무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아마 날씨가 안 좋았을 거예요. 아, 그 카시니가 발견했대요. 아, 카시니가 카시니. 예, 예, 예. 예. 좀 지나서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카시니가 망원경으로 뭐 아마 처음 봤으면 뭐 그때부터 있었던가 그 전에도 있었던가 네, 뭐 네, 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네. 어느 정도 성능 괜찮은 망원경이면은 줄무늬 정도는 다 보이거든요. 네. 대적반까지는 그래도 좀 성능이 더 좋아야 보이고. 그렇군요. 대적반은 그렇게 갈릴레이 망원경으로는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예, 하여튼 목성의 신비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 목성의 위성이 지금 밝혀진 것만 뭐 60몇 개가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소위 갈릴레이 위성이라는 이 네 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네. 그 목성 위성들 중에는 아까 그 두 번째 달처럼 네. 원래 소행성이었다가 아하. 목성 인력이 완전히 묶이게 된 음. 그런 식으로 된 위성들이 꽤 있거든요. 소행성대도 가깝고 네, 하니까요. 가깝고 중력이 워낙 크고 하니까. 네. 목성은. 그러니까 목성 위성은 숫자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네. 무슨 뭐 11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게 뭐 50몇 개가 묶인 건 아닐 테고 뭐 발견을 한 거겠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 언제 묶였는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것도 지금도 있지 그래서 목성 위성의 숫자가 몇 개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게요. 네, 정말 현재로서 몇 개다라는 거는 있는데 뭐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않을까? 그러고 보면 지구달은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네. 사실 그 상당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많이 그래서 이제 태양기여의 연대기에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아, 예, 네. 거기서 봤구나. 예. 지구의 달, 지구 달의 신비 이런 예, 거 어디서 그- 봤더라 했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많아요. 워낙 큰 데다가 네. 또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태양하고 극복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똑같죠. 네. 예. 그러니까 계기일식이 가능하고. 네. 예.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사람 우연입니까? 우연인데 과연 우연일지. 과연.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더 컸어요. 네. 가까이 있었고 네.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작아질 텐데 네. 해필 인류가 등장하는 이 시기에 태양하고 똑같은 크기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참 그러다 보니 정말 누군가가 정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은 안 보이고 네. 이거는 또 역시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네. 예, 지구 지구 인력 때문에 네. 조성력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또 이제 안 그렇게 보면은 우연이냐?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과학적인 예.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뭐 어쨌든 달, 위성 예, 재미있는 부분들 우리는 막 행성만 생각하고 막 큰 은하, 별들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태양계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뭐 화성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다른 행성들보다는 오히려 이 목성이나 토성의 목성의 위성. 위성들에 네.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로파가 제일 바다에 가능한 현재 살아있는 생명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유로파다라고 우리 봅니다. 뭐 유로파 엔켈라두스 얘기하면서 뭐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이렇게 갈라진 곳에 로봇을 넣고 그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엔켈라두스는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위성 자체가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유로파는 크기도 꽤 크고 네. 물도 꽤 많고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발견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게 제가 말이에요. 되겠죠.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뭐 되겠죠. 예. 자, 이제 제 뉴스를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저의 뉴스는 제가 요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1000년을 산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학의 발달 속도가 예, 인간의 수명을 앞지르면서 그때는 이 개발자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신용이 안 가는 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 이미 일본에서 그 소위 회춘약 2015년 초에요? 예, 젊어지는 약물 개발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저는 본 기억이 나요. 저 사마천에 사기 읽다가 본 것 같아요. 저. 불로초인가요? 불로초? 그런 셈이죠. 아니 불로초도 아니고 이거 도로 젊어지는 거니까 더 좋은 약입니다. 네. 원래 그때는 이제 쥐에다가 투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쥐에 이제 60세에 해당하는 네. 신체에 이 약을 투여하자 20세에 해당하는 신체로 바뀌는 거죠. 쥐가요. 쥐가요. 예. 솔깃한데요. 또 들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만큼 더 살았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실험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실험을 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오, 진짜요? 예. 그리고 이게 제 개발자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본 게이오대 하고 미국 워싱턴대가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도는 뉴스 오브 더 월드 같은 데서 한 게 아니고 요미우리 신문이 했습니다. 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그러네. 예, 예. 농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아닙니다. 네. 뭐 영국의 한 매체 뭐 데일리 메일 뭐 그러니까, 이런 거면 예, 믿음이 안 갈 텐데. 그 사진 2개 있고 막 네. 전혀 다른 사람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약물을 이제 사람에게 투여해서 안전성이 어떤가 그리고 효과가 있나 사람에게도 이제 임상 연구를 이 6월 달에 다음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네. 이 좀 무서운데요? 그러게. 네. 이게 승인이 되면 한 1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를 해요. 나이가 좀 있는. 아무래도 좀 있겠죠. 뭐 네. 20살 10살로 만드는 좀 곤란하니까 서로 간에.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나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신체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회춘이 되나? 동물 실험은 된 거 아니에요? 쥐는 됐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저 성분이 뭐 니코틴 아미드 모노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데요. 뭔지 모르겠고요. 니코틴이 들어가나요? 깜짝 놀랐어요. 니코틴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워싱턴 의대에서 또 연구를 해왔는데 유전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장수 관련된 그리고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쥐 아까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일단 쥐의 수명이 16% 늘어난 건 확인을 했고요. 16%는 작은 게 아닙니다. 예. 인간 수명의 16%면 100살 사는 사람이 116살 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10년 정도 더. 그죠. 예. 일단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효과가 인간에게는 적게 적용돼서 10%만 늘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80살 사람이 88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뇨병도 좀 치료해 준다고 그래요. 부산물로. 부작용으로.
이런 얘기는 이거- 그런 언론보다는 그 약장사들 그래,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만병통치약. 네, 그런 데서 듣는 얘기가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인간 실험을 하게 된 그 마지막 실험에서는 네. 쥐가 이제 생후 22개월이면 인간 나이 60세거든요. 니코틴, 아미드, 모노, 뉴클레오티드를 일주일간 투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포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외모로 보고 뭐 젊어졌네 이게 아니고 세포를 직접 확인하자 생후 6개월 즉 인간 나이 20세의 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살 살 사람이 네. 100살을 살 사람이 네. 60살 무렵에 네. 이 주사를 맞으면 네. 나이가 20살로 리셋되면서 그렇죠. 토탈 116세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세 되면 또 하면 되죠. 또 맞으면 돼. 이건 청년이 아니고 영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진짜 좀 무서운데요? 지난번에 천년가지 흥분했던 걸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영생을 그것도 젊은 상태로. 그러니까 20대에서 뭐 한 30대쯤 넘어가서 좀 숙련된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이게 된다면 물론 뭐 정말 몇 번씩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람을 상대로 지금 실험을 시작한답니다. 세상이 네. 이렇게 돼가요 네. 지금. 그 언론 요미우리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회기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케이블 TV 같은데 건강식품가 나오면은 다 되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요. 뭐 당뇨 예방에 뭐 모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느낌.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C++를 네. 2달 만에 마스터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 만화가 있었는데 네. 10년 동안 마스터를 한 다음에 나머지 50년을 타임머신 개발에 쏟아가지고 6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비슷한 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되면 물론 쥐에 된다고 해서 사람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많은 그리고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뭐 5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게 FDA 승인이 떨어지고 뭐 판매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봤자 우리 60점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그때까지는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네, 죽지는 말고 좀 버티면 네. 우리가 이때 20년 지나면 뭐 60대 중후반이 되는데요. 그쵸? 그때 이거 먹고 2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 네. 그리고 이게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무지하게 비싸진 않을까.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회춘 못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저는 왠지 이 약의 존재가 좀비 영화의 오프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걸 먹고 나면 뭐 좀비가 되는 건가요? 혹성 탈출 최근에 리부트된 것도 네. 이런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치매를 예방하는 약인데 이게 알고 보니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의 부작용.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기 시작하면 사회 발전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을까. 사회 발전도 늦어지고 사실 종 진화 문제도 생기죠.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저기가 바뀌어야 세대가 바뀌어야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호빗 보다가 네. 엘프 그렇죠.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사랑을 못하는 그 엘프가 막 800살 막 이렇거든요.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 완전 눈치 20살같이 보면서. 생겼고. 예. 그래서 저 나이 먹도록 부모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연애도 못하고 참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K 박사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가 죽어야 바뀐다. 그렇죠. 초기에 네. 모두가 엄청나게 보수적이 돼서 다들 그러니까. 네 이런 많은 얘기되는 예상되는 문제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면 우리가 안 쓸 거예요 이거. 아유, 뭐 사회 바뀌는 건 지들 문제고. 그러니까 뭐 지나고 뭐고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뭐 한 1억 5천이면 이 약 먹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식구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네, 집 팔고 다 해서 먹죠 이거. 네.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새로 일하는 거죠 공부하고. 네. 네. 20살로 돌아간다는데. 그러니까 대학 다시 들어가고. 그러게. 네. 이게 참 고민을 해야 되나 이걸? 나중에 FDA 승인 나오면 고민하죠. 네. 그때 가서 합시다. 어쨌든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K 박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즘 뭐 강연 같은데 불려다니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이런 걸로 요즘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있고 우리가 21세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진짜로 이제 오는 게 아닌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실성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뉴스들 물론 아주 엉터리 뉴스들하고 우리가 좀 필터링을 잘 해야겠습니다만은 이건 어쨌든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만우절판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4월 1일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하던가 또 우리 자녀들 인생 설계를 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뭐 오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예. 또 심지어는 선도할 거냐. 네. 네. 진짜 말 그대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꼰대 바보에 예. 예, 뭐 새로 바뀐 세상에 전혀 적응 못 해가지고 네. 옛날 얘기만 하고 네.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 앞 세대까지는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가 비슷한 거라도 한번 겪어봤던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걸 내 자식이 하고 있는 세대였다는 그렇죠. 인터넷이라던가. 네. 그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정말 특별한 세대였거나 아니면 제가 더 심한 걸 겪게 되거나 앞으로 계속 키크 될 거라고 보세요. 애 크는 거 보세요. 진짜 네. 아, 더 해질 것 같아요. 네, 네.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네. 이제 돌 지나셨으니까 네. 금방 이제 발견되실 겁니다. 네, 저기 뭐 여담이지만은 아서 클락의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을 보면 기성세대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근데 외계인들이 와서 일단 천국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50년 동안. 좋은 분들이네. 네,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네. 행복하게 사는데 결국 목표는 뭐냐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말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 얘네들이 네네네. 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에너지가 결합된 이상한 존재로 진화를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러 온 외계인들이에요. 이게 다 스포일러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대 인간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대신에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진화해 버리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런 걸 연상시키는 지금 정말 한살배기 예, 이용 기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후에는 어떤 인간이 돼서 살고 있을까? 우리 나이가 되면 저는 당장 한 2030년 하면은 전 어렸을 때 2030년이면은 막 다 무슨 달에 식민지 다 있고 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막 그 사회 구조가 막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한 15년 뒤잖아요. 네. 근데 15년 전에 2002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궁금합니다. 네. 진짜 어떻게 될지. 이제부터는 진짜 변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네, 그래요.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뭐 기계 전자 제품 기계랑 거의 일체화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네. 되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전자 제품을 빨리 죽이는 게 애들 정서에 안 좋다라는 게 대부분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주류 이론이잖아요. 예. 네. 저는 솔직히 과학적 근거 전혀 없지만 그게 혹시 우리가 뭔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우리 프레임으로 세상을 여전히 우리 보고 있다.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닐까. 예. 물론 뭐 정서나 그런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너무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트위터에서 본 짤이 생각나네요. 그 야쿠르트 아줌마의 진화해가지고 처음 그냥 이렇게 크로스백 같은 거 메고 다니시는데 그게 수레가 되고 모터 달린 수레가 됐다가 요즘은 타고 다니시죠. 탑승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무슨 그 건담 자크 같은 거 올라타셔가지고 드론이 생기지 않을까? 드론이 그냥 뭐 그런 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러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저희가 최 팀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 기자가 조금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AI 지금 얘기하는 미래의 상당 부분이 이제 AI와랑 연관이 돼 있을 텐데 AI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졌습니다. 뭐 장기도 치고 바둑도 치고 근데 또 뭐 진 게 있다고 뭐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인공지능이 실제 전투기는 아니고 시뮬레이터에서 퇴역한 그 미국 공군 교관 전투기 교관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긴 게 아니고 캐발랐습니다. 캐발랐어요.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미사일로 쫓아다니면서 미사일 쏘고 독파이트라고 그러죠? 네, 독파이트를 하는데
이게 아주 캐발랐고요. 그리고 그냥 캐바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관 양반이 진 리라는 양반인데 네. 그러니까 게임이죠. 네. 게임을 마치고 나서 tired, drained and mentally exhausted 해가지고 정말 맛이 갔군요. 너무 날카롭고 네. 1시간 하고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너무 날카롭고 내가 공격하는 순간의 약점을 물어서 공격하고 뭐 이런 걸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네. 이게 놀라운 건 알파고 같은 경우 이름이 알파예요. 또 알파. 네. 근데 알파가 유행이구나. 그러게요.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 슈퍼컴퓨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1200대가 붙어 있었죠. CPU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건 시가 $500짜리 PC로 50만 원이죠, 50만 원. 네, 5-60만 원 정도죠. 그리고 심지어는 라즈베리 파이로 또 돌릴 수 있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돌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투기에 탑재되는 CPU 같은 게 그러니까 EMP 같은 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걸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은데 라즈베리 파이로도 이걸 돌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가볍고 무슨 알파라는 그 알고리즘을 뭐 랜덤으로 이렇게 증식을 시킨대요. 왜? 그래가지고 증식을 시켜가지고 지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애만 또 증식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최강의 아이를 뽑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그 실제 전투기에 과연 쓸 수 있을까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건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뭐 센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결여돼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실용화하려는 목표는 그 윙맨이죠. 되게 그 현대 전투기 기술은 그 전투기 2대가 그렇죠. 그 기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인간 조종사의 윙맨으로 보조로 활약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에는 조종사가 없는 전투기들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윙맨 이런 거는 옛날에 영화 탑건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뮬레이터긴 하지만 이게 이런 전투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창조적인 그런 활동일 텐데. 그렇죠. 이게 캐바를 정도로. 근데 그런 법칙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려운 건 기계에게 쉽고, 기계에게 어려운 건 인간에게 쉽고,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조종이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어렵고 기계에게 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무슨 자동차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옆에 있고 차선이 있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닌데. 3차원 공간에서 인간이 그 공간이나 이런 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가 그 앞에 조그마한 비행기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뭐 새라던가 이런 게 날아오면 그걸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질 않는데요, 그냥. 거리감도 없고. 거리감도 없고 3차원으로 이렇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예 볼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무섭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러게요. 현실이 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계들이 이제 무기가 돼서 서로 싸우고 로봇들이 대리전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은 안 싸우려 되잖아요. 사람은 무장을 안 하고 기계들끼리 싸워 붙여놓고 이기는 쪽이 그냥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은 희생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전쟁이 좋은데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시뮬레이터만 돌려보고 우리나라 너네 나라에 안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러면 정복되는 거고 그냥 괜찮은데? 근데 이게 그 옛날에 그 패싸움 대신에 짱들 나가서 그런 식이죠. 짱들 일기토. 이기면 그냥 다 먹고 그러면 너. 근데 실제로 걱정되는 건 지금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한쪽은 기계들이 전쟁을 하는데 한쪽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계가 없다거나 한쪽은 기계가 망가지는데 한쪽은 사람이 죽는 경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항복해야죠, 그냥. 평화가 오겠네요. 싸우지 말아야죠. 뭐. 상대가 안 되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낸 것 같긴 한데.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빨리 포기하는 게.
사실 비겁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니, 사는 게 중요하죠. 네, 아유 뭐 안 되는 거 끝까지 해본다. 그럼요. 저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옥새 이런 거에서 뭐예요? 네. 그렇죠. 안 되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건 시뮬레이터에서. 네, 네.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고. 네. 그리고 진짜 안 되는구나. 포기 네. 이렇게 네. 가야죠. 네, 뭐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포기를 모르는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괜히 자기와 주변만 망치죠. 네. 네.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참 얘기가 자꾸 새는 것 같은데 어제 그 EBS에서 네, 약간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 프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벌리는 남편분이 나왔어요. 아, 네, 무서운 사람이죠.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그런 경우는 부인분이 남편분을 빨리 포기를 했어야 돼요. 그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손절매의 중요성. 네, 참 저희가 채 팀장이 없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큰일 그렇죠? 났네. 네. 저희도 빨리 손절매를 하고 네, 네, 손절매를 하고 이제 끝내고 포기하고 다음 코너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SPBC 뉴스룸의 별 빛나는 투신성 나날이 부담감이. 예. 이용의 집착 분석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오늘 집착 분석은 어떤 쪽으로 집착해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자연과학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 과학기술 관련된 걸 얘기하잖아요. 주로가 아니고 100% 그렇게 하고 네. 있죠. 근데 이건 그 우연히 발견한 건데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논문인데 네. 폴란드의 과학 아카데미, 뭐 심리학 연구소 여기에서 네. 뭐 맞게 제가 지금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온 쿠바 크리스라는 양반이 쓴 논문입니다. 네. 예, 제목은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에 관련된 논문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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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과학입니다. 오. 제목은 미소를 지을 때 조심하라. 미소 짓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과학이네요. 네, 정말 사회학이에요. 그러네요. 우리 처음으로 네. 방송사상 처음으로 사회과학에 대해서 약간 다뤄보는 걸로. 네. 재미없으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저도 그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사회계약이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제목은 좀 가벼운 기사 느낌인데 내용은 전형적인 그냥 사회학 논문입니다. 네.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소를 짓는 얼굴이 미소를 짓지 않는 얼굴보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거 몇 번은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런 연구가 굉장히 협소한 샘플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네네. 교육받은 그렇죠. 네. 산업화된 나라에 잘 사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만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 이런 비슷한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인종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네. 뭐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거-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뭐 네. 술 먹다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예, 죄송합니다. 대학교 때. 고등교육, 예. 고등교육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괜히 술 먹다가 옆에서 뭐 왜 괜히 실실 쪼개냐면서 막 아. 시비곡을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 맞네. 그런 거 보면 이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게 꼭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특수한 문화권에 대해서만 연구가 됐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과 미소에 대한 그 인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 논문의 시작입니다. 그런 연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군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협소하게만 그냥. 네. 네. 사실 저 같은 인간이 똑바로 읽은 논문이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공이 경영학이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뭐 비슷해요. 뭐. 모르겠어. 네.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고 뭐 그러든가요. 네. 그 마케팅 이쪽으로 가면 좀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사회학 논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 논문 초반에는 가설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는 봐도 모르겠는 숫자들이 잔뜩 나옵니다. 이런 뭐 통계학 무슨 숫자들이 잔뜩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무지랭이는 이런 논문을 봐도 네. 가운데 숫자들은 이제 떼먹게 되는 거죠. 네. 떼먹고
가설과 이제 결론만 보게 되는데 네. 그 사실 그 과학자들도 상당수 그렇게 있습니다. 맞으려니 네, 계산이야 맞으려니.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간 연관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네. 뭔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만 네. 그냥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냥 초록 읽고 인트로덕션도 잘 안 읽고 결론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크게 위안이 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위안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미소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인상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능. 이 사람이 웃을 때와 안 웃을 때,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느끼는가, 안 똑똑하다고 느끼는가. 문화권에 따라서 그 웃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보는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네. 오히려 웃으면 멍청이라고 보는 문화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함.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더 정직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웃으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보느냐. 옛날 사람들이 아마 네. 웃지 않는 사람을 훨씬 진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도 그 강의할 때 농담을 해서 인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농담을 했다가 강의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농담이 재미없기 때문 아닌가요? 똑같은 농담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했는데 네. 갑자기 시간이 정지한 듯하면서 그렇죠. 초침 소리만 들리는. 네, 그렇게 되면은 참 그때부터는 막 헤매게 되는. 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논문을 처음을 읽은 거죠, 제가. 네. 가설은 이겁니다. 첫째, 문화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소 짓는 얼굴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다. 아하.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가 보면은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1984년에 쓴 논문에서 그 사회 성향을 결정하는 5가지 뭐 이런 경향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인데 계속 인용이 되는 걸로 봐서 1984년 논문이 계속 인용이 되는 걸로 봐서 네. 사회학 쪽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그 분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향 네. 이것이 하나의 요소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가설은 부패한 사회일수록 미소 짓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가설입니다. 저 사람 왜 웃지? 지금 나한테 뭐 매겨놓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건가? 사기꾼이 아닐까? 네. 의심이 많은 사회인 거죠, 둘 다. 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 논문에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통계학 C 맞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정도면 탈출했다. 다행이다. D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C면 훌륭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수학 고자들이 우리 저기 수포자라고 하죠. 그냥. 네. 어쨌든 그런 표현은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 이 수포자들이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서 지금 나 뭐 매기려는 건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슷한 원리인 거죠. 이거하고. 그러고 보니 진짜 그 자기성이 강한 사람들이 숫자에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웃고. 아니 막 얘기하면서 숫자를 자꾸 인용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를 얘기하면 의심하죠. 내가 이해하는 숫자면 확인해 보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논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시겠죠. 이제 국가별로 사람들한테 그 미소 짓는 얼굴이랑 아닌 얼굴 보여주면서 뭐 설문조사에서 통계를 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나 뭐 부패지수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네. 물론 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저는 못 알아듣는 통계 수치들이 나옵니다. 제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는 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그 미소 짓는 얼굴이 똑똑한지 멍청한지 판단한 자료를 보면요. 네. 일단 순위를 정했더라고요. 44개국을 조사를 해가지고 미소 지으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1위는 독일이었습니다. 뭐 또 납득이 가네요. 네, 사회의 어떤 신뢰성에 관한 거라고 가설이었으니까요. 일단 그 가설이 맞는지는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보시죠. 2위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스와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위는 말레이시아, 4위는 중국, 5위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네. 그 상위 5개 나라를 보면은 나머지 44개국 성향이 대충 보이거든요. 네. 뭐냐면
일단 게르만족은 미소 짓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 뭐 독일 쪽.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소 지으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중국이랑 화교들 많은 나라가 약간 이 성향이 높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같은. 네, 순위가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의외로 또 웃는 얼굴이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낙천적이라고 보는 나라들이 대체로 상위에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꼴찌는 어디일까요? 아, 궁금해지는데 꼴찌는 힌트가 있을까요? 당장 6개 나라가 있는데 네. 한 개 나라는 알려드릴게요. 네. 꼴찌는 일본입니다. 일본.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니.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인도의 케랄라 지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동점, 그러니까 이란, 인도, 케랄라, 이란이 동점으로 꼴찌입니다. 네. 뒤에서 4등은 바로 한국? 맞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유 없이 웃는 애들은 멍청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의외로 프랑스가 껴있는데 신기하죠. 독일은 1등인데 네. 그러게요. 프랑스는 거의 꼴찌란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게르만족은 웃으면 똑똑하게 봐주는데 켈트족은 멍청하다고 보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 또 이제 독일이랑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폴란드는 중립군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웃는 거랑 지능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중국인들은 웃으면 똑똑하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이나 한국인은 웃으면 멍청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살지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만은 중립군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아, 참. 네. 그리고 인도도 지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케랄라 지방은 웃으면 멍청이. 네. 그리고 카마타카? 뭐 이런 지역이 있다는데 네. 여기는 또 중립군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웃는 사람을 그 정직하다고 네네. 보는 나라. 그리고 이제 또 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1위는 스와질랜드입니다. 아까 그 2위 했던 예. 아까 그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에서 예. 2위 했던 스와질랜드가 1위를 하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정직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네. 이 나라에서는 미소 짓는 사람이 믿음직한 똘똘이죠. 그 기간을 무조건 웃고 다녀야겠네. 네. 미소 짓는 사람이 가장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독일은 44개국 중 25위입니다. 아, 그렇게 정직하게 보진 않는다. 네. 그다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좀 덜 믿는 거죠. 아. 근데 그 미소 짓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대답한 나라는 44개국 중에 거의 30개국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수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독일은 좀 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14위, 한국은 15위로 미소 짓는 사람을 중간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도의 카마타카. 아까 거기요? 네, 거기는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좀 누구를 더 신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좀 살짝 덜 신뢰하는 네.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 인도 카마타카, 아르헨티나, 몰디브,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인도 케랄라, 이란이 이제 중립군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뭐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적 차이는 이 통계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네, 쪽으로 볼 수 네. 있듯이 큰 차이는 없고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능에 대한 인식에 더 상관관계가 많았던 건 불확실성 회피 성향, 코릴레이션이 0.63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관련이 많은 거다라고 써 있었던 걸로 봐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수준이 영향을 줍니다, 여기. 예. 베타 값이 0.65라고 하는데요. 예. 논문 초에 나왔던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관계에 대한 가설이 옳았다는 결론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문에 그렇게 써 있고요.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을 정직하게 보는 성향하고 사회 부패 지수 역시 상당히 높은 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 개연성, 코릴레이션 0.59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어때요? 정직함과 관련돼서. 한국은 정직함과 관련해서 15위.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게 국가별 차이보다도 더 심한 게 성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웃는 얼굴을 더 똑똑하게 보는 경향이
크고 여성이 다른 사람이 웃는 얼굴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여성이 다른 사람이 웃는 얼굴을 더 정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한마디로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군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 여성에게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 미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거울을 먼저 확인하시고 잘생긴 사람이 웃어야 거울을 먼저 확인하시고 뭐 남녀 마찬가지죠. 예. 일단 뭐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 그냥 이런 그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정도다. 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 규명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조사 대상자가 그러니까 대학생들에 집중돼 있다. 젊은 층들에. 네.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강한 연관성을 찾아낸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이 연구를 보자면 한국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웃는 얼굴을 똑똑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국은 경제 수준이 대상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하고 웃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네. 반면에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이 되죠. 네. 멍청해 보이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네요. 아주 동화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 멍청하지만 사람은 착해. 뭐 이런 식의. 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늘 일치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은 무섭고 얕고 그 얕고 교활함과 똑똑함이 동의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서양에서 저도 살아봤지만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게 또 좀 느껴지네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스와질랜드 사람들은 미소 짓는 사람을 아주 똑똑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사기당하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 그 사기 범죄율 같은 거를 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고 이 나라가 그 영국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뭐 식민지배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랑 또 생각이 되고 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개연성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미소 짓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상당히 덜 믿는 사기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일단 그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미소 짓는 얼굴 하면 가지는 스테레오타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문화별로 다르다. 이런 게 사실 저는 가장 처음 느꼈던 게 그 토익 문제집에 나오는 그 얼굴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들 사진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문화권별로 미소 짓는 얼굴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어떤 민족성이라거나 어떤 그냥 천성이라거나 그 민족의 차이라던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또 각종 사회지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재밌는 연구네요, 정말. 그래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북미에 좀 살았는데 걔네들은 이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미소를 가장 잘 짓는 애들이 아마 북미 사람들하고 호주 사람들일 텐데 근데 걔 중에 이제 미소를 굉장히 잘 짓는 이 얼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좀 크고, 걔 미소를 지으면 앞니빨 싹 보면서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남녀 불문하고. 타이거 우즈. 네, 뭐 등등.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그렇죠. 그런 반면에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웃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빨 2개를 붙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쁘게 미소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나 반달 모양이 되는데 파토님이 흉내내신 거는 일자 럭비공 모양이나 아니면 비행접시 모양. 그렇죠. 그런 미소를 잘 안 되고 게다가 이렇게 억지라고 쓰니까 막 이런데 막 떨리고요. 바늘들은. 실제로 이러고들 웃어요, 애들이.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얼굴이 안 되는데 미소가.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쟤는 저게 지금 이쁘다고 저러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건 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에서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줘라. 근데 이런 미소 제가 방금 했던 안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런 미소를 지어줬을 때 상대가 기분이 좋았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거죠. 터미네이터 2에서 존 코너가 주지사님한테 웃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그 미소예요, 그 미소. 네, 그 미소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네. 유럽 애들은 확실히 그 강박이 덜해서 덜 미소 짓고 네.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는 그렇고. 보면은 네. 그 자기개발서 자기개발서. 이런 거 보면 뭐 웃어야 되고 뭐 미소 지으라는 교육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네네. 옛날에는 뭐 웃어야 된다 이런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는 뭐 웃는 게 좋다, 웃는 얼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사회상이 변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미소에 대한 어떤 태도가 덜 네. 적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미소에 호의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네. 어디서 제가 들었냐면 웨딩 촬영할 때 그 사진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웃으라고 하면 특히 한국 남자들이 미소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못하죠. 네.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저도 정말 연습을 해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의외로 여성들은 잘 적응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분들은 잘해요. 네. 네,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통계에 나오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미소에 더 호의적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실제로 잘 짓고. 네. 이런 게 진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웃는 거 아직 안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한모 의원이 뭐였죠? 그게? 국회에서 아. 왜 진전 얘기하고 있는데 웃냐고 호통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런 사회학 연구 같은 게 백인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개발서도 외국에서 써진 거 번역해 온 거 보면 네. 좀 안 맞는 네. 게 있고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네네네. 데 네. 뭐 이런 게 어쨌든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게 음. 이런 연구가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과학적이진 않거든요. 아직은.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 상관관계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맞나라는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거죠. 항상 이제 그 K 박사님께서 천문학 관련된 연구 주제를 들고 오시는데 이건 논란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있는 거고 네. 없으면 없는 거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있을 가능성 몇 프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구는 참 어려운 연구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정말 과학이냐 아니냐 네. 또 이런 의문도 던지는 것이고. 네. 근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단이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연구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저런 단초를 좀 찾아낸 거는 흥미롭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들으면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맞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거든요. 네. 네. 그 뭔가 연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확실히 미소에 대해서 많이 좀 오픈된긴 한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0대 이럴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럼 뭐 그 일진들이 당신 일진이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만은 네. 일진들이 괜히 웃고 있으면은 네. 너 이리 와봐 이 자식아 그러고는 네. 뭐 왜 혼자 쪼개고 있냐고 막 때렸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보고 웃으면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웃는 거든가. 네. 그렇게 방어적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네. 지금도 이렇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웹툰 보다가 네. 웃기는 장면이 있어도 이렇게 주위 눈치 보게 되잖아요. 네. 난 안 그런데. 그래요? 그런 거 있고 근데 요즘은 제가 옛날에 굉장히 얼굴이 굳은 저도 몰랐는데 네. 많이 굳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 파토님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 진짜 날카롭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날이 서 있는 느낌. 예, 실제로 그랬어요. 네. 예, 뭐 지금도 사실 내면은 예리하죠. 네. 그리고 그 사춘기 애들은 인상을 써야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사진은 사춘기까지는 아니고 아마 네. 20대 때 사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제 특히 낯선 사람들한테 웃으려고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든가 네. 이랬을 때 점원들한테 웃고 어디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데서 뭐 물어볼 때 네. 굉장히 웃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머 감각에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길지가 않죠. 네, 저 그냥 무뚝뚝하고 마르는 사람이 좀 뭐 믿음직하고 그러니까요. 뭐 좋은 사람이고 네. 특히 코미디언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그냥 웃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개그맨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지적이라고까지도 예, 보이고. 그렇죠. 네.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런 지표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네. 제가 며칠 전에 저 황현희 씨하고 뭘 하나 찍었는데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지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예, 뭐 진짜로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인 느낌 물론 이제 웃기는 게 목적이지만 지적인 느낌을 가진 그런 개그맨이 또 성공하는 네. 적어도 그런 문화는 돼 있으니까 네.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웃기려면 다 바보 흉내를 냈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참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바보 흉내 계보가 끊어진 것 같네요. 끊어졌죠. 뚜렷하게 맹구 뜨는 이후로. 사람이. 예. 우리가 해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웃으면 바보같이 본다며요.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사회과학 논문이 이게 과학인가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그 지표들이나 그 툴들이 유용하긴 유용해요, 사실. 과학자들이 그런 게 좀 인색하긴 해요. 특히 이제 그 빅뱅 시리에도 나오잖아요. 네. 쉘든이 그 이론 물리학자잖아요. 자기 친구인 실험 물리학자도 우습게 봐요. 심지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재밌는 대사 중에 하나가 지질학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과학계 내에서도 저게 진짜 과학 맞아?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들 있잖아요. 뭐 진화심리학이라든가. 진화심리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의 눈으로 계속 보고 네. 있어요. 저게 진짜 과학으로 넣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는 정량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 쪽이 던지는 문제 제기라든가 혹은 그 해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미가 있죠. 예. 어찌 보면 최초로 사회과학 논문을 소개했잖아요. 사회과학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회과학적인 걸 소개를 했는데 댓글 보고 네. 이런 걸 더 소개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낙 자연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하니까 자연과학 경우는 아무래도 좀 명확하고 네.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한을 두잖아요. 딱딱 잘라서. 그러니까 한계를 딱딱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딱딱 그 제어를 해서 하는데 사회과학은 그게 제어가 잘 안 되고 제한을 하고 제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도 받고 아무래도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최 팀장이 사실 반대했어요. 근데 최 팀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듣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죄송스러운 생각이.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해요. 한번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3년 만에 한 번 했는데요. 뭐. 그러면 우리 SPBC 뉴스룸의 초신성이었던 물러났나요 벌써? 다음번에 딴 걸로 하려고요. 이용의 집착 분석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자연과학 들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개편한 이후로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해서 이거 좋네요. 몇 가지 우리는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네. 댓글에 반항 안 하기로 유명한. 저는 소심해서 댓글 안 읽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 몇 가지 정도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도 있고 뭐 그다지 잘 모르겠는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지한 질문부터요.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K박스님만 들어보시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알려주고 이걸 즉석에서 저도 좀 전에 받았어요. 즉석에서 이런. 근데 뭐 이거 고민 상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K박스님 들어보시고 혹시 정확한 답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뭐 바토님, K박사님, 최 팀장님, 이용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팟캐스트 빅뱅 강의에 부연을 잘해 주신 이강환 관장님께도 축하를 드린다고. 전해드릴게요. 동문이시더라고요. 자,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광속불변이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도 나왔던 이종필 박사님 표현을 빌면 우주 안에 이제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변형되더라도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광속이 매질을 통과할 때는 느려지잖아요. 물속이나 뭐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을 통과할 때도 다르고 덕분에 이제 뭐 파장에 따라 빛이 휘어서 무지개 효과도 생기고 하는데 첫째로 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느려지나 둘째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느려지는데도 광속 불변의 법칙이 유지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매질을 통과하면서 느려지는 것은 매질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빛이 광자가 그렇죠. 광자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고. 광속 불변의 법칙은 정의 자체가 진공 상태의 빛이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 거군요.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물질을 통과할 때 물을 통과할 때는 빛이 느려지는 게 확실한데 이것과 이 상대성 이론의 값과 이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충돌해서 산란도 하고, 그 산란하고 뭐 에너지 뺏기고 하면은 속도도 변하고 파장은 잘 안 변하지만 어떤 유리나 어떤 이런 입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충돌하기죠. 유리안의 그 원자들하고 충돌을 네, 광자가 입자들하고 충돌을 네네. 하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네. 예, 그러면은 뭐 속도 네. 느려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론 진공 상태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인데 네. 아무것도 없다에서 최대 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상태에서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네, 거죠.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게 없다는 게 네. 어느 것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가 많다는 게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게 빛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 양자유동 같은 게 너무나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네.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뭐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바로 아까 전에 오후에 본 얘기라 쉽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왜 인터넷에 보면 그 페트병 에어컨, 아, 네네. 예, 그 어디죠? 방글라데시에 방글라데시에 창문 대신에다가 이 페트병을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그게 네. 찬바람이 불면서 5도가 낮아진다 내부 기온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꽤 화제였어요. 전 그 동영상 방글라데시 동영상 보고 네. 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것이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려달라고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아까 봤는데요. 제가 본 거에 따르면 이 네. 허핑턴 포스트에 이제 2번에 걸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결론은 택도 없다. 이거 JTBC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예, 안 된다. 예. 예,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거기서 봤는데 하나는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네. 정말 이 페트병을 통과했을 때 바람 속도가 빨라지느냐, 네. 그 유리창에 꽂아놓은 조건, 이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네. 정말 빨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느냐, 네. 예, 그 부분도 실험을 이분이 하셨더라고 한국분이 네. 네. 예, 하셨는데 차이가 없고, 낮아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안 된다고. 오히려 공기 흐름을 방해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적어도 페트병을 그분은 통과할 때 코가 좁아지면은 좁아진 걸 통과할 때는 속도가 빨라져요. 예, 뭐 그렇지만 통과할 결국은 때 나오고 나오면 하면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이제 동작을 안 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차라리 창문을 막고 페트병을 꽂느니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할 것이다. 그걸로 효과를 보려면 무슨 뭐 허리케인이 불어야 된다던가. 예, 뭐 엄청난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불든가. 음. 그래서 지금 이건 아마 효과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혹시라도 뭐 또 다르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또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모르죠. 뭐 그 페트병 그 입구를 뭐 특별히 처리를 한다거나. 뭐. 예. 냉매로 전기와 에어컨이 되는 거네. 아,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나리 제도라고 아프리카 서해 안에 있는 네, 대서양에. 섬이죠. 네. 네. 거기가 스페인형인데 거기에서 스타머스라는 거대한 과학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걸 우리나라에 알린 게 절 거예요. 예, 저 과학자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어쩌다 발견해서 네. 예, 스타 플러스 뮤직이에요. 그래서 스타머스고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퀸의 브라이언 메이입니다. 기타리스트인. 네. 네. 천문학자예요 지금은. 네. 예, 원래 전직하셨어요? 원래 천문학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박사학위를 들어가다가 퀸이 너무 잘 되니까 네. 퀸을 30-40년 하다가 네. 좀 늙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박사학위 끝내서 박사 되시고 학장까지 하셨어요. 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천체물리학자. 예. 네. 아스트로피직스의 닥터입니다. 이분이. 야, 이런 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냥 뭐 외계인이죠. 뭐 이런 외계인 사람은 진짜 뭐 진짜 외계인이죠. 음악도 정말 너무 잘하고. 네. 그분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경연으로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일 거예요. 이 스타머스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렸는데 제 지인분이 한 번 지금 가서 계시면서 사진을 계속 보내면서 제 염장을 지르고 계시죠. 저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한국에 알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는 반응하기 싫어서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 섬에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그런 그러니까. 사진도 올리고 계세요. 그냥 해변에. 아무 일 없어도 그냥 그 섬에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좋네요. 해변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도 올리고요. 브라이언 메이랑 어깨에 동무한 사진도 올리고요. 킵손하고 팔짱 낀 사진도 올리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 가면 그런 분들 만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네.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예, 분들 뭐 다 그럼 옵니다. 다 왔고요. 로저 펜로즈 뭐 네. 그다음에 뭐 닐 타이슨 다 왔고요. 네. 과학계 우드스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바로 심지어 그거예요.
네, 네, 바로 음악도 그겁니다. 섞여 있으니까 네. 연주도 하고 음악 공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런 물론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못 부른다 하더라도 음악과 별을 천문학을 섞어서 과학을 섞어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꿈인데 네. 여러분 능력이 없어 못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오시겠어요? 만약에 오실 것 같으면은 저희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이거 돈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러면- 표 안 사주시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브라이언 메이 오는 건가요? 브라이언 메이를 보시고 싶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뭐 킵손 그렇죠. 대신에 K 박사님, 뭐, 네, 뭐 그런 식이죠. 스티븐 네. 호킹 대신에 이강한 관장님. 네. 릴 타이슨 대신에 저. 여기를 통해서 브라이언 콕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있어요. 네. 아, 그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아, 하시는- 네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데 네네네네. 밴드 했던 사람이고 또 미국인으로 브라이언 그린이 있죠. 네.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봤는데 그 사람 하는 걸. 네. 다 그다음에- 브라이언이구나. 예, 그다음에 브라이언 이노라고 옛날에 락시 뮤직이라는 프로그레시브 밴드 했던 키보디스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음악했던 사람이라 아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이언 슈미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유, 그분이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 아, 그분이군요. 예, 이분이 진짜 과학자군요. 네, 브라이언 슈미트. 네. 이 네 분이 다 브라이언이잖아요. 네. 그 브라이언이란 밴드를 결성했대요. 오. 그리고는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브라이언 메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아, 저 브라이언 콕스는 진짜 그 락스타 같은 사람인데 진짜 락을 하네요. 예, 브라이언 콕스는 미소가 진짜 끝내주죠. 브라이언 콕스가 정말 미소가 훌륭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다음 방송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자,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가 계신 분들한테라도 전화를. 아, 네.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예,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분 사진 올릴 때마다 밑에다가 저 죽을래요라고만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염장이 불타본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이분들. 저희가 뭐 다른 쪽에 어떻게 알아보는 뭐 구글링을 하던가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제가 확인을 브라이언 해보겠습니다. 슈미트한테는 한번 메일 보내보겠습니다. 아, 네, 잘 됐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기타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 영국에서 썼던 이름이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오. 여기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오. 원. 네, 정말로 오. 그 이름을 썼어요. 오. 네, 오. 전화해볼까요? 해보시죠. 네, 브라이언인데. 한국에서 네. 기타도 치는데. 한국인 누구나 다 아는 과학자 커뮤니케이터라는 식으로 말하고 네. 기타도 치고 예. 근데 막상 그들 주변에 있는 한국인이 아무도 모르고 그들 주변에 한국인이 몇 명 없을 거고. 있다면 알 거예요. 예, 어쨌든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뭐 브라이언 메이 대신에 네. 오, 제가 네. 가입을 해서 기타도 치시고 예, 브라이언 네, 브라이언 밴드를 완성시키도록 원으로. 하죠. 네. 부럽네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과학계, 천문학계 국제적으로 이렇게 쿨하고 네.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걸음이 너무 늦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네. 꽤나 그런 느낌들을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전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언제가 됐든 간에 해서 여러분들 다 모시고요. 저희 네. 방송 한 번 나가면 최소한 10만 명 들으시거든요. 10만 명 오시면 저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모시고 뮤지션들과 함께 진짜 멋지게 며칠 동안 락 페스티벌 하듯이 네. 아, 진짜 좋네요. 네, 사이 페스트, 스타 페스트 이런 거 하자는 거죠. 뭐 카나리아제도 이런 데 아니라 그냥 뭐 예, 제주도나 아니면 뭐 네, 올림픽 공원이나 뭐 그냥, 한강변만 돼도 너무 좋잖아요. 남이섬이요. 네. 네, 저 오늘 남이섬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분도 만나 뵙고 왔어요. 이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우연이지만. 네네네. 네네. 어쨌든 간에 저 하고 싶다는 얘기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세게 드린 건 처음일 텐데요. 스타머스 말 그대로 스타 뮤직이니까 뭐 첫자는 간단하고요. 가서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도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주십시오. 네. 예.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하는 예. 느낌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뭐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해야겠죠, 이제. 네, 저희 뭐, 최 팀장은 없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미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네. 예. 3년에 한 번쯤은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 방금 이 스타머스 얘기도 제가 너무 세게 하는 걸 아마 최 팀장이 있으면 좀 저지를 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로 꾸며봤던 SPBC 뉴스룸 5번째 시간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K 박사님 다시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저도 뭐 오랜만에 오니까 네, 좋네요. 나중에 이광환 박사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아유, 그건 뭐. 아, 그거 재밌겠는데? 두 분이 해볼까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해서 분간이 좀 안 될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네, 이용 기자님은 이제 돌된 아기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걔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회춘약을 잘 사용하면 네. 22세기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와.